샬롬, 살아있는 갈대 17번째.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라는 소리치며 큰 아이를 잡았다. 그동안 성호는 둘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밧줄을 끌렀다. 이라는 큰 아이한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지도 않고 손을 들어 오른뺨과 왼뺨을 차례로 때렸다.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아이의 머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사정없이 돌아갔다. 이번에는 큰아이가 모청 놓아 울기 시작했다. 너 이 못된 놈! 이라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이가 울면서 대답했다. 아니에요. 전 동학당이고 아우는 돈을 뺏어가는 양반이란 말이에요. 막내는 이제 밧줄에서 풀러나 있었다. 이라는 아이를 끌어안아 어깨 위로 들어 올렸다. 이란과 성호는 서로 눈길을 마주쳤다. 자네가 큰 놈을 악당으로 만들어 놓았네. 성호가 이란의 매서운 눈초리를 똑같이 매서운 눈길로 마주 받았다. 죄송합니다. 난 더 이상 이 집 식구가 아닙니다. 그는 이 말을 남긴 채 자취를 감추었다. 이라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이라는 울고 있는 두 아이와 남게 되었는데 하인이 달려가서 순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가 달랜 것은 큰 아이였다. 이라는 그것을 보고 나무랐다. 그 녀석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놈은 할 수만 있다면 아우를 죽이고 말 거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얘는 아직 어린애일 뿐이라고요. 그녀는 큰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뭐라고 속삭였다. 이라는 어깨 위에 둘째를 안고 서 있다가 갑자기 분통을 터뜨렸다. 지방꼴이 이게 뭐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여 재우시오. 나는 좀 혼자 있어야겠소. 순이는 시키는 대로 나가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던졌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다시 아버지와 남편 노릇을 하기 전에 먼저 혼란스러운 자신의 머리부터 정리해야 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이라는 그들이 나가자마자 문을 닫고 방 속에 앉아 뒤뜰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집안의 무질서는 백성들의 무질서를 나타냈다. 사람들은 얼마나 각양각색인가. 선친의 집 초가 지붕 밑에 선친께서 학자이자 운동자로서 오랜 세월을 살다 가신 이 집에 과거의 혼령이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 자신도 선친의 삶을 되풀이해야 할 것인가. 그는 나라를 병들게 하는 당파를 피하려고 애써왔다. 한때는 중전편에서 한때는 국왕편에서의 충정을 잊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새로이 충성을 바칠 준비를 하고 신중하게 중용의 길을 지켜왔다. 시대 조리를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떤 변화도 마다하지 않는 유연한 삶을 살아왔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태어나기 몇 해 전에 선친께서 봉착했던 바로 그 입장에 자신도 빠지게 되었다. 그것도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쳐서 말이다. 선친께서는 과거에 대한 신념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셨다. 따라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만이 그분을 증오했다. 어제 그 아들인 자신은 중전에게 매달린 사람들이나 국왕에게 매달린 사람들이나 양쪽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내 나라에서 내가 설 땅은 없단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중용의 길을 따르고 있는 사이에 바로 여기 자신의 집에서 동학당의 음모가 무르익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혼란과 좌절감에 빠졌다. 그날은 정신이 맑아지지도 기분이 좋아지지도 않은 채 그렇게 지나갔다. 반잠을 이루지 못한 어느 날 그가 순이에게 말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조선 사람이라는 것뿐이요.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이 땅의 물을 마시면서 자랐소. 내 조상들의 피와 살은 곧 나의 피와 살이요. 그러니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겠소. 순이는 이란의 머리를 나는 한 번도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소.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려다니기만 했지. 이제부터는 어떠한 부름에도 응하지 않겠소. 세상에 대해 내 초가지 문을 걸어 잠글 거요. 나는 혼자 지낼 필요가 있어. 순이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면서 여자답게 예, 그래야죠.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 당신 생각대로 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낡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비단을 짜고 김치를 담그고 제사를 치르는 일로 바쁘게 보냈다. 오랫동안 한양에서 살다가 이 시골집에 내려와 사는 것 자체도 큰일이었다. 여기에는 편리한 기구라곤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부엌은 낡고 솥은 낡았으며 쥐가 사방에 들끓고 도마뱀이 벽에서 기어 나왔다. 시커멓게 그을은 석가래에는 거미줄이 집을 지었다. 벽장 안에 요에는 조미스럽고 방의 보류는 죄다 찢어져 안감이 삐져 나왔다. 게다가 아이들도 문제였고 어디서 새 선생을 찾느냐 하는 것도 골칫거리였다. 어느 날 순이가 이란에게 말했다. 당신이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을 찾으시던가. 이제 누가 감히 이 집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할 것인가. 아이들을 멍청이나 시골뜨기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란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다. 그러나 그는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침에 2시간을 힘들여 가르치고는 오후 내내 나가 놀게 했다. 순이는 이란이 가르치기 시작한 뒤 아이들이 2배나 짓궂어졌다고 했다. 먼저 장난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큰 놈이었다. 급기야는 순이가 하인에게 아이들이 연못에 빠지거나 뒤주에서 숨막혀 죽거나 뛰어다니다가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살피라고 일러야 할 정도였다. 이란은 이란대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바를 가르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민족의 역사를 새로 공부하면서 날마다 그 전날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간추려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선친의 책들은 그의 교과서요 보물이었다. 선친이 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는지 그는 미처 몰랐었다. 4개의 방을 터서 만든 서고의 선반에는 원고 두루마리와 책이 가득 꽂혀 있었다. 방마다 책의 주제가 달랐다. 한 방에는 문학, 그 다음에는 역사, 그 다음엔 철학, 그리고 수학과 경제학, 역서였다. 철학 칸에는 정치에 관련된 책들도 있었다. 이 2 주제는 과거에나 현재에나 서로 불가분의 관계여서 하나를 떼놓고는 나머지 하나를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나라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분열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위투성이 산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험준한 북쪽 지방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에 비해 무례하고 교양이 없었다. 그들은 말썽꾼이요 타고난 반골이라고들 했다. 북쪽 농민들 대부분이 자작농이라는 것도 그 부분적인 이유였다. 게다가 그들은 벼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잡곡을 재배했다. 그들은 남쪽 사람들이 무능하고 게으르며 야망이 없이 장깨만 부리고 다른 사람의 땅이나 부쳐먹고 산다고 경멸했다. 이곳 한양에서도 이란의 가문이 대대로 그랬듯이 한양의 남쪽에 사는 양반들을 남인이라 하고 집이 한양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북인이라고 하여 가를 정도로 그 갈등의 골이 깊었다. 북인이 권력을 잡을 때도 있었고 가끔은 남인들이 권력을 잡을 때도 있었다. 한양에서의 당쟁은
온 나라의 당쟁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란 자신도 그 상징의 일부였다. 이란과 그의 동료들은 어릴 적부터 남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순위의 가문도 마찬가지로 남인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란의 가문이나 순위의 가문이나 그들의 혼인을 허락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당파가 다르면 서로 결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매일같이 서구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간추려 어린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노라면 이따금 이런 당장에도 이론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당파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면 뒷전의 반대파는 있는 힘을 다해 싸웠고 그들의 저항은 강렬한 음악과 열정적인 시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족의 위대한 문학은 대부분 이러한 당쟁의 산물이었다. 이런 해석은 아주 그럴듯하고 옳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는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볼까 궁리하기도 했다. 다시 천고 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왔다. 순이는 하인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싱싱한 배추, 몸통이 한잔하되는 하얀 무,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갈아놓은 생강과 익힌 쇠고기 냄새가 풍겨왔다. 그런데 갑자기 순이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가 책에서 고개를 들자 아내가 폭이 넓은 파란 무명 앞치마를 두르고 손은 소금물에 젖은 채 애원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서 있었다. 오늘 아이들을 좀 봐주실 수 없나요? 장난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큰애는 배추를 무슨 공이나 되는 것처럼 사방으로 던져대고 작은 애까지 따라해요. 김치를 항아리에 담으려면 애들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큰애가 항아리에 숨었는지도 모르고 뚜껑을 닫아 하마터면 죽일 뻔했다고요. 애들을 이리 들여보내시오. 이란 역시 짜증을 간신히 참으면서 말했다. 두 아이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새로 빗은 채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화가 풀렸지만 그래도 엄격한 태도를 유지했다. 앉거라. 그는 최대한 차가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그의 냉랭함에 질린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다. 이라는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미소를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도 순진하고 맑은 고동색 눈, 햇볕에 그을린 우유같이 뽀얀 살결, 발그레한 뺨과 붉은 입술을 보니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꾹 눌러 참았다. 아무리 애정이 솟구치더라도 참고 겉으로는 냉정하고 엄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은 너희들에게 정다산 선생의 이야기를 해주겠다. 잘 들어라. 이야기가 끝나면 너희들이 알아들었는지 어떤지 알 수 있느니라. 만약 정신 차려 듣지 않았으면 화를 낼 것이야.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큰아들이 물었다. 실제 얘기다. 다산 선생은 너희들이나 심지어는 나도 태어나기 전에 사셨던 분이지만 우리에게도 뜻이 깊은 이야기란다. 너희 할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직접 아셨다. 그분한테서 많은 것을 배우셨지. 그는 선친이 남긴 많은 기록을 통해 알게 된 다산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산 선생에 대한 이란의 관심에 다시 불을 지르고 그로 하여금 선친의 기록을 뒤지게 만든 사람은 최성우 선생이었지만 이란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 조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활자를 가지고 책을 인쇄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느니라. 여기서 이라는 말을 멈추었다. 큰아들이 활자가 뭔지 물어볼까 해서였다. 그러나 아이는 묻지 않았다. 그러자 이라는 아무런 설명 없이 말을 계속했다. 아이가 묻기 전에 미리 아이가 궁금해할 것을 설명해버리면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억누르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산 선생의 생시에는 책이 아주 많았는데 선생은 그 책들을 읽으셨다. 그런 점에서 그분은 행복한 편이셨지. 우리나라에서 책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상인들은 읽을 수가 없었거든. 첫째는 글자를 못 읽어서 그랬고 둘째는 상민들에게 책을 읽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지배자들이 모든 학문을 통제했지. 그러나 다산 선생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그것도 그분의 집에 있는 책뿐만이 아니라 대궐의 서가에 있는 책들까지 읽을 수 있었단다. 과거 시험에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해서 삼강께서도 그분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분이 책만 읽은 것은 아니었다. 그분이 나이가 들자 상감께서는 그분에게 큰일을 많이 맡기셨다. 그 중에 하나가 도성의 외정이 저들어오면 국왕께서 옮겨 가실 수 있도록 수원에 제2의 도성을 건설하는 일이었다. 다산 선생은 그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도로래에 밧줄을 걸어 무거운 바위와 나무들을 끌어올리는 방법과 기증기라는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셨다. 그분은 그런 발명을 아주 많이 하셨지. 어느 날 그분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한 책을 몇 권 읽으셨다. 그때까지 다산 선생은 모든 지식이 우리나라와 중국에만 있다고 생각하셨었지. 그런데 이 책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것과는 다른 신이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새로운 사상들을 알게 되셨지.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분의 적들이 좋아했단다. 그런 책을 읽는 것은 금지돼 있었거든. 그들은 다산이 역적이라고 떠들었고 그분은 한양의 좋은 집을 떠나 머나먼 시골로 유배를 가시게 되었단다. 그분은 거기서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위대한 저서를 지으시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셨지. 아버님처럼 말이지요. 둘째가 끼어들었다. 이라는 둘째가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이라는 전에 없이 주의 깊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맞장구를 쳐주었다. 나처럼. 어떤 면에서 다산 선생은 유배 시절에 그전보다도 훨씬 더 나라와 후대를 위해 이로운 일을 하신 셈이다. 물론 당시에는 노론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분은 우리 문중의 선조들처럼 남인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책을 써서 간직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마침내 그분이 풀려나는 날이 왔고 그분이 지은 책들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단다. 언젠가는 나처럼 너희들도 그분의 책을 읽게 될 거고 이 아비는 지금도 읽고 있다. 그분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지요? 고지 곧대로인 그네의 질문이었다. 손 놓고 허송세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 그분의 육신은 집과 마당에 갇혀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은 나라와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셨거든. 그분은 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폭포까지 손수 만드셨단다. 그렇다면 우리도 폭포를 만들어요. 그네가 소리쳤다. 그 생각은 두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아이들은 순식간에 일어나서 문을 향하고 있었다. 이란이 아이들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기다려라 기다려. 나도 같이 가겠다. 다 같이 만들자꾸나. 아이들은 아버지가 그런 장난을 하려고 하시는 것에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아이들의 삶을 함께하지 않고 항상 아이들에게 자신에 맞춰 살도록 강요했던 것을 후회했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고 김치를 담그고 있는 부엌에서 멀리 떨어진 마당으로 갔다. 그리고 개울가에서 폭포를 만들 장소를 고르며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보냈다. 거기에서 물기를 다른 데로 돌리고 폭포수가 떨어질 물 엉덩이를 만들 생각이었다. 이 일을 마치는데 이틀이 걸렸다. 덕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비결을 찾아냈다. 먼저 1시간 남짓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시간만 방에서 가르친 다음 폭포와 웅덩이를 만드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그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었고
그러는 동안 몇 달이 지나 겨울로 접어들었다.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신의 삶도 깊이 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이란 스스로도 놀랐다. 이제 학문은 더 이상 삶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었다. 다산의 공동체 토지 소유 계획을 공부할 때면 그는 이 생각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땅을 붙이고 있는 소작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궁리했다. 다산은 농부들이 각자 자기 땅을 공동 소유로 편입시킨 다음 집단 노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확물은 세금을 제한 뒤 각자의 노동량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라는 이 계획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다산 선생이 왕조의 엄격한 통제 아래서 그것도 그토록 먼 옛날에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개혁 정책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리고 소작인들이 이란의 땅에 쏟아부은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소작인들이 이란의 논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비좁은 오두막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며 어렵게 연명하는 동안 자신은 여름이면 해를 가려주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이곳 초가 지붕 밑에 아늑한 온돌방에 앉아 그들이 벌어다 주는 돈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은 잘못된 일이라고 외쳤고 그의 머리는 위험한 일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일개지주로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게다가 다산 선생이 비록 유배 생활은 했다고 하지만 자신은 다산만큼의 힘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라는 그의 추수가 끝난 뒤 소장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랬다. 그는 문 앞에 있는 탈곡장에서 소작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늦은 오후에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다. 햇볕에 탄 남루한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굳은 살이 배긴 손을 늘어뜨리고 이란에게 절을 했다. 모두들 입을 다문 채 안절부절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대를 올린다는 것 말고 지주가 소작인들에게 할 말이 뭐가 있단 말인가. 그런 소작인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눈치채고 서둘러 안심시켜 주려 했다. 예전보다 많은 수확을 거두어 준 데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불렀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네들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일 걸세. 그 외에는 필요한 곳에 적당한 비와 햇볕을 내려주신 하늘에 감사해야 할 테지. 그들은 여전히 이란의 속셈이 뭔가 의아해하면서 퉁명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갑자기 소작인들이 두려워졌다. 이란과 그들 사이의 거리는 아주 멀었고 다리 같은 것은 없었다. 긴 말은 하지 않겠네. 올해는 자네들 몫을 2배로 늘려주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뿐일세. 그들은 이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주가 소장인의 몫을 2배로 늘려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누가 들어봤겠는가? 그런 행위는 극히 드물었다. 그런 행운은 극히 드물었다. 이라는 소작인들이 의심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화가 났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가 아무도 입을 열 사람이 그는 기다리다가 아무도 입을 열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가슴이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일세. 그는 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닫았다. 그러나 소작인들과의 짧은 만남을 생각하면서 그는 화를 낸 자신을 나무랐다. 그들이 왜 감사해야 한단 말인가? 그들은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대가만 받는 삶을 오랜 세월 살아왔다. 몫을 2배로 늘려주어도 충분하지가 못하다. 불평등한 그들의 삶은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것이고 하루아침에 한 떼귀의 땅에서 한 사람의
지주에 의해 고쳐질 수는 없는 것이다. 몇 년 뒤 어느 추운 석달 금음날 이라는 자신이 실행하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모두 합치면 단 2가지의 성과만 남는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이요. 그들이 자신이 그들의 정신을 기대 이생으로 성숙시켜 줬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넘어가서 그네는 청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1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난폭하고 참을성이 없고 시비 걸기를 좋아했지만 말이다. 그는 특히 아우한테 말싸움 걸기를 즐겼다. 둘째는 그에 대한 방어책으로 형을 멀리하고 혼자 지냈다. 어떤 면에서 이는 이란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가끔 둘째가 혼자서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형의 심술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책과 시 쓰는 것을 좋아하는 점에서 아버지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밖에도 둘째는 음악을 좋아했고 검은고의 소질이 있었다. 이는 형이 아우를 시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둘 중에서 더 잘생긴 것은 그네였다. 그 애는 아주 잘생긴 데다 키도 크고 힘이 셌으며 눈은 밝게 빛나고 대담했다.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얇았다. 그래서 아우의 작은 체구를 놀림거리로 삼았고 화가 나면 아우의 귓볼이 완전치 못한 것까지 놀려대곤 했다. 이에 속이 상한 이라는 어느 날 둘째를 데리고 민영에게 목숨을 구해준 미국인 의사를 찾아가서 귓볼을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의사는 이제 나이가 들어 손을 떨었다. 그러나 그는 아이의 귀를 검사하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가르친 젊은 조선인 조수를 불렀다. 이 일에는 자네 손이 나보다 낫지. 옆에서 도와줄 테니 수술칼을 자네가 들어야겠네. 이라는 서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아이의 코에 무슨 액체를 적신 솜을 갖다 대고 마취시켰다. 그러자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그 모습이 죽은 것과 너무 흡사해서 불안했다. 젊은 의사는 이란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얇은 고무장갑을 손에 끼고 보조하는 여자가 들고 있는 쟁반에서 작고 가는 칼을 집어들더니 아이의 귓볼을 솜씨 있게 잘랐다. 그리고는 바늘과 실로 기워서 모양을 만들었다. 수술이 끝나자 의사는 귀에 붕대를 감았다. 늙은 미국인 의사가 말했다. 며칠 있다 오세요. 열흘 정도 있으면 아드님의 귀는 두 눈이 똑같듯이 그렇게 똑같아질 겁니다. 이란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자 순이는 야단 법석을 떨었다. 그녀가 겁을 먹은 나머지 말릴 것을 알고 이란이 미리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는 잘 아물었고 이제 아이는 완벽해졌다. 이란은 기뻤다. 둘째가 완전해진 뒤로 그네가 자기에게 전보다 더 차갑게 군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말이다. 아들들 일은 그 정도였다. 두 번째 성과는 이란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써오고 있는 책이었다. 그는 날마다 서울과 지방에서 자행된 모든 악행을 자신이 들은 대로 모조리 책에 적어 넣었다. 지주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그것도 늘 비밀리에 그를 찾아와 자주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그것도 늘 비밀리에 그를 찾아왔다.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털어놓았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동학당원이 그를 찾았다. 이라는 제 성호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성호 본인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란이 동학당원에게 그의 소재를 물으면 고개를 저을 뿐 아무도 제 성호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설사 안다 해도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라는 자신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조리 책에 써 넣었다. 양반이라면 모두 뇌물과 협자질로 번 돈을 물쓰듯 하고 있으며 서반은 누구나 그런 짓을 눈 감아주고 있다고 썼다. 새 수령이 임명되면 그들이 언제 떠나고 언제 부임하는지
도중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어떤 여자들을 데리고 가는지, 아니면 가는 길에 어떤 여자와 동침하는지, 누가 무슨 일로 뇌물을 받는지, 연회와 기생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대는지, 일본 첩자들과 내통하는지, 일본인이나 청국인이나 노서아인을 은밀히 만나는지, 그들이 여행을 하는지, 자리를 어디에서 얼마나 비우는지, 누가 그들을 접대하고 무슨 청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청탁을 들어주었는지를 알아냈다. 그런 부정부패를 찾아내고 책에 써 넣을 때마다, 그리고 불쌍한 농민들에게 부정부패의 고통이 해마다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를 볼 때마다 이라는 올바른 개혁 정책과 정의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빽빽이 써내려갔다. 저녁이면 하루 일을 끝낸 순이는 일하니 큰 소리로 자기가 쓴 것을 읽어주는 동안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가끔은 살림살이에 너무나 지쳐서 그가 읽기를 멈추고 순이의 의견을 물어볼라 치면 벌써 잠들어 있곤 했다. 그는 절대로 아내를 깨우지 않았다. 순이의 잠든 얼굴에서 그녀가 얼마나 늙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중년의 주름살이 뚜렷했다. 이란의 안방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발견하는 그런 주름살이었다. 그런 아내를 보면 이란은 그저 한숨을 쉬고 책을 조용히 덮은 뒤 그대로 자기에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아내가 잠들지 않고 이란이 책 속에서 그린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동경하고 감탄하며 귀를 기울일 때도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밤 이란은 잘 됐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가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뭐 틀린 얘기를 썼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으려고 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나 잘 쓰셨어요. 하지만 왜 아무도 당신이 쓴 것을 읽을 수 없는 거죠? 누군가 이 책을 읽을 날이 과연 올까요? 당신이 이 초가집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가 대답하지 않았다. 순이의 물음은 자기 스스로가 수도 없이 하는 질문이었다. 내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시대와 백성을 위해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애당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었던 것이고 이제는 알게 됐다.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그는 책을 덮었다. 이제 잘 시간이요. 밤은 점점 어두워지고 달마저 없구려. 어느 날 조저녁 손님 한 명이 걸어서 이란의 초가집 문 앞에 당도했다. 낯선 사람인지라 문지기는 자신이 직접 손님을 살펴보기 전에는 집에 들여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윽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본 문지기가 그 사람을 들이기는 했으나 우선 문간방에 있게 하고 하인 한 명으로 보초를 세운 뒤 이란에게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는 사실과 그의 행색을 고했다. 이란이 아이들에게 유교 정전을 가르치는 저녁 공부를 마친 후였다. 이제는 아침이면 산수와 역사를 가르쳤고 오후에는 문학,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는 시경이나 주역을 큰 소리로 읽어주고 그 구절의 뜻을 쉬운 말로 설명해 주곤 했다. 각각의 공부 시간을 길게 잡지 않았다. 아이들의 주의력이 얼마나 쉽게 산만해지는 것을 아는 까닭이었다. 그렇지만 매일 3번씩 나누어 공부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신에 학문과 도덕이 스며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삶은 쓸모없을지 몰라도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꿈꾸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여 마음을 가라앉힌 그는 아이들에게 잘 자라고 이르고는 자신의 공부를 시작했다. 순이는 부엌에서 인삼차 다리는 것을 살피느라 방에 없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인삼차를 마시며 속이 풀리는 듯 했기에 그가 매일 찾았던 것이다. 바로 그때 하인이 문지기가 왔다고 알리자 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 일렀다. 문지기가 들어와서 얘를 차려 문간에 선 뒤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는 입을 열었다. 나으리,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요. 샅샅이 살펴본 연후에야 문을 열어주었습죠. 외국인이었습니다요. 이라는 손에서 붓을 떨어뜨렸다. 외국 사람 옷을 입었던가? 아닙니다요. 나으리처럼 제대로 의관을 갖추고 있던굽쇼. 허나 얼굴은 조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요. 이름을 뭐하라던가? 나으리께서 보시면 알 거라고 했습니다요. 외국 사람 말을 자네가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조선 말을 하던굽쇼.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라는 암살하려는 자객이 아닐까. 왕이 미국에 보냈던 사절 단원 가운데서 이란만이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밍여객은 상처가 회복된 후 자신이 섬기고자 했던 청나라로부터도 버림받은 채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청나라 병사들이 대궐에 쳐들어갔을 때 일본군 병사들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홍영식은 국왕이 보는 앞에서 칼에 베어 죽었다. 서광범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조국인 조선에서는 반역자로 불리고 있다. 다른 이들은 옥에 갇혀 있거나 이름 모를 외딴 마을이나 농촌으로 유배를 당했다. 문지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그자를 소인이 칼로 베어 연못에 던져 버리겠습니다요. 순간 이라는 경악했으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였다. 문지기의 말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동했던 것이다. 아마 쉬운 일일 것이다. 자기 손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집안에 충성을 바치는 문지기가 한다면 누가 알겠는가? 아니 안다 하더라도 누가 주인 책임이라고 하겠는가? 다음 순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 그 도대체 뭔가? 시대의 사악함이 그의 영혼에도 스며들었단 말인가? 사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니만큼 자신 또한 살인을 해야 한단 말인가? 스스로에게 물은 결과 답은 거듭 아니오였다. 그는 붓을 들어 은으로 된 붓뚜껑을 끼운 뒤 책을 덮고 일어섰다.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겠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누에를 기우기 위해 심어놓은 뽕나무 사이로 난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갔다. 키가 큰 그는 천장이 낮은 문 가방에 들어설 때 고개를 숙여야 했다. 방에는 새 기름으로 만든 촛불이 흔들리고 있고 희미한 불빛 속에 비스듬히 벽에 기대고 앉아있는 사내의 모습이 겨우 보였다. 촛불을 향하고 있어서 옆 얼굴만 드러내고 있던 그는 이란이 가까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동안 내내 여기 계셨습니까? 비록 얼굴은 여위고 눈은 나이 들어 보였으나 이란은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조지 푸크였다. 이란이 두 손을 내미자 푸크가 그 손을 쥐었다. 저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살해당했고 집에는 못질을 했다고 들었으니까요. 우리 집에 못질을 했다고요?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소. 하지만 하인들은 몇 번 다녀왔는데 집에 못질을 했다는 말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의 일이겠군요. 내가 호위병을 보내서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문에는 못질이 되어 있고 병사 한 명이 지키고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그 병사 역시 자신이 죽었다고 했지만 손에 돈을 쥐어주자 그제서야 당신이 이 시골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더랍디다. 당신하고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0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한꺼번에 일어났답니다. 이라는 푸크의 손을 잡은 채 나무 그림자와 석양의 어스름을
지나 쪽문을 통해 그를 서재로 이끌었다. 여기서 이라는 하인도로 자신들의 말을 나누는 동안 누구도 심지어는 순위조차 드리지 말라고 일렀다. 앞으로 언제고 그녀가 고문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는 일이 생겼을 때 집에서 미국인을 본 적이 있다고 자백해야 하는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용한 서재에 들어가 미닫이 문을 닫은 뒤 이라는 푸크를 바로 옆에 방석에 앉혔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낮은 소리로 말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는 하인들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심지어 순이조차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그녀는 어디까지나 여자였고 남편이나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듣기에는 밤이 그리 길지가 않소. 그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거요? 내가 조선을 떠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요. 푸크가 말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윽고 이란이 입을 열었다. 당신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진 게 분명하군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우리를 포기한다는 뜻 아니요.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당신네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죄지요. 우리는 무지해요. 우리 정부는 몰라서 당신네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르면 결국 무관심해지고 무관심해지면 한 나라가 죽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나는 여기 남아서 당신네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난 조선을 사랑하니까요. 그 깊은 속뜻을 이해하는 이란에게는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귀를 때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시오. 그 뒤로 푸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가 아주 성실하고 정직해서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란이 알고 있지 않더라면 아마 믿지 못했을 것이다. 푸크의 말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조선을 오래 종주국인 청나라로부터 독립된 주권 국가라고 전명했던 조미 조약을 체결한 그 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은 독립국가로서 미국인들에게 통상권을 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다. 그리하여 푸트 공사 내외가 비서와 통역 사이토를 데리고 부임했던 것이다. 이란이 끼어들었다. 그 사이토를 데려온 것은 실수였소. 일본 사람을 통역으로 고용하지 말았어야 했소. 그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어떤 말을 보탰는지 아니면 뺐는지 어찌 알겠소. 사이토를 쓴 것은 실수였습니다. 푸크도 맞장구를 치고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미국인들은 국왕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국왕과 내각이 주권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김이란, 당신 같은 사람, 당신 같은 진정한 애국자도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복수에 길들여져 있어요.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조선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느린 어조로 말했다. 기억나는군요. 상감께서는 미국인들이 왔을 때 기뻐서 춤을 추셨다고 하셨지요. 그런 판인데 우리 미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뿌리내린 당신의 공포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왕은 만사를 우리에게 기댔어요. 이는 청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각양 강대국들의 비유까지 건드렸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조선과의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요. 놀란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푸트에게 그리고 푸트가 떠난 뒤에는 나한테 미국 정부의 지침 없이는 우리가 왕에게 개인 자격으로밖에 충고할 수 없다는 지시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머나먼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타산적이고 자기가 사는 곳밖에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귀중한 당신네 나라의 방대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모르니까 미국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깨물면서 중얼거렸다. 우리 정부는 공사관에서 쓸 돈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서기 하나 고용할 돈이 없었고 비서는 월급도 못 받고 근무할 정도였죠. 우리는 제대로 된 공사관 건물을 지을 땅 하나도 살 수 없었어요. 땅조차도 말입니다. 영사관도 여러 개 지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들 영사관이 있었지요. 그 나라들은 우리 정부가 인색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큰 부자 나라 미 합중국을 말이에요. 나는 먼저 인천에 땅을 봐두었지만 땅 살 돈이 오지를 않았어요. 이런 형편이니 다른 나라들이 비웃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서 발소리도 내지 않은 채 방안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다.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미국의 국내 문제니까요. 그리고 나는 모두 다 견뎌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국왕은 계속해서 나한테 압력을 넣으면서 미국인 고문관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어요. 국왕은 100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하나같이 좋은 계획입니다. 당신의 국왕은 훌륭한 분이에요. 만약 절반의 기회만 있더라도,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가 제대로 알기만 하더라도, 당신들이 뭘 포기하고 있는지 깨닫기만 하더라도 국왕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미국이 국왕을 도와 부강한 독립국가 조선, 아시아의 보루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더라도 국왕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본국에 가서 직접 말하면 될 것 아니겠소? 이라는 여러 가지 감정, 백성들에 대한 거점, 미국인들이 정말 자신들을 도울 수 없는가 아닌가 하는 좌절감, 그리고 국왕에 대한 안타까움 등으로 착잡한 심정이었다. 만약 우방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면 조선은 탐욕스러운 주변 강대국들의 시커먼 뱃속으로 굴러떨어지고 말 것이다. 미국이 못한다면 누가 조선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공사의 지위가 강등됐어요. 이제는 특명 전권 공사가 아니라 주재 공사 및 총영사가 된 겁니다. 물론 공사는 사직하고 말았지요. 이라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 죽여 단식했다.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당신의 정부는 어찌 특명 전권 공사를 보내놓고는 강등시킬 수가 있단 말이오. 그분이 사임한 뒤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어요. 남은 사람은 저뿐입니다. 슈펠트는요. 슈펠트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뭘 뜻하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나도 그렇게 계산이 빨랐으면 좋겠어요. 공사와 당신의 정부 사이에 이런 갈등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요. 부크가 단식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주 오래된 일이죠. 명익이 공에 목숨을 잃을 뻔한 만찬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구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워싱턴의 관리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고요. 공사가 조선을 떠난 게 언제입니까? 그 만찬이 있은 뒤 1년 뒤에요. 그럼 당신은? 그 일에 줄곧 내가 일을 맡아보았지요. 아무런 주의나 도움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손들었어요. 그 이유를 조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제발 전부 다 말해주시오. 혹시라도 내가 도울 일이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최악의 소식이라도 듣고자 한다면 말씀드리겠어요. 이 말과 더불어 그는 자신이 지금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된 과정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꼽아 나갔다. 혼자 남게 된 그는 국왕이 그리도 다급하게 간청하는 미국인 고문관을 파견해 주도록 다시 상관들을 조르기 시작했다. 현재 절박한 상황에서 조선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군대를 훈련시킬 유능한 서양 교관이며 그것도 아주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고 워싱턴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국무성이 교관 3사람을 추천한 겁니다.
국왕은 그 사람들의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국무성은 민간 자금이라는 조건이 아니면 보낼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단 이란에게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하자 부크는 자제할 수가 없는 듯 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두 손을 비틀고 이를 갈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 돈이 없어요. 나는 대리공사 신분이기 때문에 해군의 월급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공사 월급의 절반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돈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고문관들이 오지 않는 바람에 멜렌 도르프라는 독일인이 서울에서 세관장으로 임명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조선에서 독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독일 고문관을 데려오려고 쉴 새 없이 날 괴롭혔지요. 설마 그 사람이 성공한 건 아닐 테지요. 이란이 부르짖었다. 부크는 마치 최후의 심판 시나리오를 낭송하는 것처럼 열띤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란은 머리를 움켜쥐고 단식하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독일 고문관을 데려오는데 실패한 그 사람은 노소와 고문관을 불러들였어요. 적어도 군사교관만큼은 말입니다. 그러자마자 중국과 이란이 한 목소리로 국왕께 미국 고문관을 데려오도록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노소아였으니까요. 미국 군사교관은 이제 내년에 오기로 결정됐어요. 4년이나 늦게 말입니다. 국왕은 미국과 미국 정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이란이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부크의 말은 아직 끝낸 것이 아니었다. 내 봉급 청구서는 되돌아왔어요.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조선에서 쓸 예산이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그런데도 한양뿐만 아니라 제물포에서도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제물포에 영사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말입니다요. 난 6달 전에 사직했습니다. 허나 아직도 여기 있질 않소. 부크는 순웃음을 지었다. 내가 보내는 공문은 아무도 읽지 않아요. 그래서 날 대신할 후임자를 파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국민들은 부크는 여기서 말을 멈추고 낮은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는 두 손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의 착한 백성들은 아직도 나를 미국의 대표로 조선 독립의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난 그들에게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새 독립운동 단체의 지도자, 그 용감한 젊은이한테 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당신한테도 말할 수가 없군요. 난 그 젊은이한테 미국 정부는 까마득한 옛날에 침몰한 제널드 셔먼호의 배상금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부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입술을 꼭 깨물더니 갑자기 말을 계속했다. 난 석이나 비서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우리 정부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하는 짐을 더 이상 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공사관 운영에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조차 치를 돈이 없어요. 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병이 났어요. 건강을 잃었단 말입니다. 난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이라는 형편없이 가는 그의 손목을 보았다. 커다란 배는 야위였고 피부는 시들어가는 근육을 간신히 덮고 있었다. 이란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다시 한번 친구의 손을 부여잡고 이마가 손등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흘렀다. 부크는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손을 살며시 빼낸 다음 집을 떠났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순이가 문을 열었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란은 알지 못했다. 이제 잠들에 들지 그러세요. 순이가 권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아니요. 이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순이는 다시 방을 나가고 그는 혼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다. 자신이 육신 안에 있는지 아니면 육신을 빠져나왔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라는 미국인을 증오하는가? 그가 미국 땅에서 그들 사이를 돌아다녀 보지 않았더라면 그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생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러한 즐거움과 만족감에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생각하면 우정이 없는 친절함이었지만 말이다. 그들은 우정을 맺기에는 역사가 너무 일천했고 인간과 인간을 묶는 깊은 연대감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 친절하다는 것은 유쾌하기는 하지만 깊이가 없는 것이고 애초에 그들의 그릇 이상의 깊이를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였다. 남을 이해하려면 먼저 머리로 알고 다음에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조선 민족의 길고 슬픈 역사를 알지 못했고 우연히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놓이게 된 작은 나라의 공포를 느낄 수도 없었다. 국왕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 왕과 그의 백성들, 심지어 이란까지도 미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했다. 친절함에서 비롯된 가벼운 약속을 진정한 우정의 맹세로 착각한 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렇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들 없이는 조선 민족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란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 옳단 말인가? 마음 같아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장 여기를 떠나 왕과 중전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싶었다. 그러나 이란은 이것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생긴 마음의 짐을 떨쳐 버리려는 욕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국왕은 바보가 아니다. 미국이 기대를 저버린 이상 이제는 어느 나라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왕은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중전은 애초에 그들을 믿지 않았다. 조선은 닻이 날아가고 키는 부러지고 선장은 속수무책인 채 바다를 표류하는 배와 같은 신세였다. 그를 비롯한 모든 조선 사람은 배를 지키면서 폭풍을 견디고 온 운명에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쳐 버렸다는 사실을 친절한 미국인들이 모르고 지나치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기를 빌었다. 아버님. 이라는 큰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마치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흠칫 놀랐다. 예전에 어린아이 목소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높이가 반 옥타브쯤은 떨어진 갈라지고 신 목소리였다. 어른을 눈앞에 둔 소년의 목소리 말이다. 어찌 이토록 갑작스럽게 달라진단 말인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게 아니던가. 평온한 은두 생활에 너무 착잡한 나머지 자신이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들어오너라. 그는 방을 들어서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더 커 보였다. 손도 더 커지고 뼈도 굵어졌다. 그리고 얼굴도 변했다. 청년처럼 윤곽이 강하고 뚜렷해졌다. 왜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버님? 부쩍 잘하는구나. 오래전부터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못 봤지? 언제나 책만 보시니까 그렇죠.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도요. 그래, 무슨 일이냐? 한양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이라는 책을 덮고 아들에게 맞은편 방석에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내가 좋은 선생이 뭐 되더냐? 아들은 평소처럼 검고 대담한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아버님께서는 옛날 책만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는 새 책을 배우고 싶어요. 이라는 날카롭게 대꾸하려다가 그만큼 날카롭게 어떤 기억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그는 지금과 똑같이 선친을 졸랐던 것이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짐짓 태어난 척 말했다.
한양에 그런 학교가 있다더냐. 네 아버님. 미국에서 온 선생들도 있대요. 야소 교인들 아니냐. 일본인 교사가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일본 사람한테서 배우고 싶은 게냐. 그냥 배우고 싶을 뿐이에요. 아들이 대답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라는 아들이 자신을 더 이상 교사로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슴 깊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감정적인 상처는 무시한 채 언쟁을 계속했다. 신식 학문을 배우는 건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이 버릇없이 대꾸했다. 옛것은 신물나게 배웠다고요. 순간 일하는 자제력을 잃었다. 그의 오른손이 본능적으로 올라가서 아들의 뺨을 때렸다. 아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고 커다란 눈이 이글거렸다. 그는 일어나서 절을 하고는 방을 나갔다. 이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딱 벌어진 어깨와 긴 다리로 방을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 아들의 모습은 이미 어른이었다. 아들을 때리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아비가 아들에게 용서를 빌 수는 없는 법이다.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아들 말이 옳고 이 혼돈의 시대에 자신이 더 이상 걸맞은 선생이 아니라면 어찌할 것인가. 41초가 집 밖에 세상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아는 게 무엇란 말인가. 그는 시를 쓰던 종이를 옆으로 지웠다. 요즘 들어 그는 시 속에서 고단한 정신의 비난처를 구하곤 했다. 오 천지신명이시여, 선친 또한 즐겨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중전을 적으로부터 숨겨주었던 조가집의 선비는 또 어땠습니까? 하긴 시는 마약이요, 질병이요, 무능함을 감추는 은폐물이거나 아니면 게으름의 소산일지도 모른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채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자부심 강한 일안으로서는 실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 뒤 며칠 동안 그는 아들과 말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두 아들을 가르쳤지만 그 나이는 끼어들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으며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방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침묵을 지키기만 했다. 열흘이 지난 뒤 일하는 형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둘째를 내보내고 큰 아이와 단둘이 남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연춘아, 한양의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네 말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집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것은 너도 알지 않느냐.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한양에 있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거기 친구들이 있어요. 이라는 깜짝 놀랐다. 나한테도 친구가 없는데 어찌 너한테 친구들이 있단 말이냐. 친구들이 있어요. 연춘은 고집스럽게 되풀이했다. 둘은 서로 마주 보았다. 그러나 이란이 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아들한테 자신이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한 세대 전이라면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가 누군지 어떻게 사귀었는지 알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였다. 그는 묻지 않았고 물을 수도 없었다. 만약 아들이 대답을 거절하면 어찌한단 말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들로 하여금 아비의 말에 복종하도록 만든단 말인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다. 그렇다면 가려무나. 친구들하고 같이 살 거예요. 연춘이 말했다. 이란이 다시 대답했다. 좋다. 다만 사는 집이 어떤지는 어머니한테 일러두거라. 그리고 돈이 필요할 게야. 그는 책상에 비밀 서랍을 열고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넣어두는 작은 가죽 지갑을 꺼내 아들에게 주었다. 더 필요하면 얘기하거라.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속으로 삼켰다. 그렇게도 독립심 강한 녀석이
돈은 나한테서 가져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씁쓸하나마 위안이 되었다. 지금 그는 무엇보다도 위안이 필요했다. 아들이 방을 나가자 일하는 순이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헛간의 저울 옆에 지켜서서 집에서 먹을 쌀을 타는 것을 감독하고 있었다. 검은 머리는 하얀 쌀결을 뒤집어 썼다. 심지어 속눈썹까지 하얘졌다. 눈으로면 저렇게 보일 것이라고 늙으면 저렇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라는 잠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이리 와 보겠소. 할 말이 있소. 그녀는 소작이니 쌀의 무게를 큰 소리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란을 따라 마당으로 나왔다. 그들은 대나무 밭 그늘에 있는 돌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그네가 한양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얼굴에 묻은 쌀결을 훔치기만 했다. 놀라지 않는 거요. 그래요. 그 애가 떠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요. 그 애 보고 1년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집을 떠나도 될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는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오히려 집에 있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구먼. 그러면서도 나한테 그 사실을 숨긴 거요. 다른 비밀은 없소. 그녀는 웃고 나서 다시 심각한 얼굴로 돌아갔다. 제게 그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당신의 평화를 지켜드리는 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품고 있는 온갖 엉뚱한 생각과 기분, 열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린다면 당신은 아마 고뇌에 빠지실 거예요. 일도 하실 수 없을 거고요. 그는 서글픈 어조로 되뇌이고 말을 이었다. 나한테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구려. 직업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말이요. 일이에요. 그녀가 단호한 어조로 되풀이했다. 언젠가는 당신이 쓰신 온갖 책이 모두 필요하게 될 거예요. 당신 아니면 누가 역사를 기록하겠어요. 순이에게는 따뜻한 말을 하여 남편의 자존심을 부추겨주는 수완이 있었다. 당신 말대로 되기를 빌겠소.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아이를 보내야 하는 거요. 그래요. 말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이 우리들과는 다르게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요. 주변의 온갖 혼란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우리들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그토록 충격적인 말을 너무도 담담하게 하는 바람에 일하는 아내가 무서울 지경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 말이 맞소. 그 아이를 보내야겠소. 안 그러면 그 아이는 영영 우리를 떠날 테니까. 말을 마치자 일하는 혼자 방으로 돌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식구를 써 내려갔다. 요즘 식구가 머릿속으로 솟구치는 것을 보면 신기할 지경이었다. 개인적인 감정과 조국에 대한 절망감, 고도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갈망 등을 농축시킨 식구들이었다.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이란이 예감하는 민족과 조국의 운명을 막을 수 없는 듯했다. 그는 큰 아들이 없는 생활에 가족들이 너무도 쉽게 적응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집안의 분위기는 늘 평온했다. 순이는 둘째 아들이 아무런 말썽도 피우지 않아서 때로는 그 평온이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녀가 이란에게 덜어놓았다. 그네의 못된 장난이 그리워요. 그 애가 가고 나니 이젠 아무 일도 없어요. 부서지는 것도 없고 밖에서 들짐승을 데리고 들어오는 일도 없고 방바닥에 흙먼지가 묻히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옷이 찢어지지도 않고 신발을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반찬 투정을 듣는 일도 없고요. 전 이런 평화에 익숙하지가 못해요. 그 애가 한양에서 말썽이나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소. 그러나 이란 또한 더러워진 빨래 보따미를 들고
주머니가 텅 빈 채로 한 달에 한두 번 집을 찾는 연춘을 보는 것이 내심 반가웠다. 이젠 신식 학문으로 머리가 장뜩 여물었겠구나. 이라는 툭의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머리를 잘라야겠다. 순이는 활기차게 말하고 가위를 가지러 갔다. 그네는 어머니 뒤에 대고 소리쳤다. 저는 여기서 머리 자르지 않을래요. 사람들이 시골뜨기 같다고 할 거예요. 내가 잘라줄 거야. 순이가 마주 소리쳤다. 그리고는 아들의 귀를 잡고 반은 화를 내고 반은 웃는 그의 머리를 겨드랑이 밑으로 고정시키고 진짜로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다. 절 계속 이렇게 취급하시면 다시는 절대로 집에 오지 않겠어요. 아들은 곤혹스런 표정으로 벽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소리쳤다. 그러면 집에 올 때 머리를 자르고 오면 될 거 아니냐. 그녀의 말이었다. 순이는 그네가 아버지에게는 돈을, 자신에게는 사랑을 구하러 집에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네는 아직도 어머니의 자애로운 꾸중과 성가신 애정 없이는 견디지 못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옷을 살펴보고 떨어진 단추를 꿰매주거나 양말이 왜 이렇게 더러우냐든지 신발이 왜 이렇게 닳았느냐든지 하면서 소리쳐 대는 것을 좋아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일하는 반쯤은 서글픈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모정의 차이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들의 정신과 품성에 대한 그의 관심과 온갖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네는 아들의 육체적 건강에만 관심을 쏟는 어머니를 더 좋아했다. 육체적 사랑이 사랑 중에서 가장 깊은 것인지도 모른다. 어미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사랑 말이다. 그러나 남자를 영원히 어린아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 아니던가. 그렇지만 이란 자신도 순이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순이가 없으면 누가 그를 먹여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보살펴주고 근심 없이 살게 해주겠는가. 그는 아들에게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싫지 않았다. 아들이 한양에 있는지라 일하는 자기 나름대로 시대의 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따금 하인을 한양에 보냈다. 은밀히 동정을 살피는 것은 물론 뭔가 새로운 것은 보고 거리나 주막 집회 장소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알아오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일하는 동학당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왕과 관군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봉기의 성공 횟수도 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마침내는 동학 지도자가 체포되어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새로이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이제 정부에 아무런 믿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외국 열강의 왕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을 보았고 서로에 대한 적개심에 사로잡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서 암투를 벌이면서 곧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가운데 이 전쟁에서 청나라를 돕기 위해 중전이 어떤 계획을 꾸미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양력 3월의 초봄 젊은 지도자가 여전히 투옥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 부근의 운집한 동학당은 대표 40명을 선출했다. 그 대표들은 왕과 마주 앉아 지도자를 석방하고 자신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왕은 현명하게도 이들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너그러운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왕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끝.